다 오신 거겠죠? 이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부터 세무사 주말 종합반이죠.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주 정도 가량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유인물이 조금 있죠, 그쵸? 요거 어떻게 쓰는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듣고 나서 그다음에 수업을 좀 나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강의 계획서부터 좀 볼까요?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다른 건 안 보셔도 괜찮은데 메일 주소 하나 좀 보이시죠? 거기 제 이름이 신은미거든요. 앞에 두 글자만 따면 신은이죠. 그쵸? 그렇게 영어로 주시면 TLS, DMS가 좀 어려 보이지만 신은 그냥 두 글자 딴 거예요. 거기에 네이트 계획서요. 여기 있는데 있어요. 자, 그래서 네이트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달기가 좀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무에게는 분계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문자로 전송하시면 제가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이쪽에 메일로 주시면 제가 회신을 가장 빠르게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홈페이지에 저한테 남겨줄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또 제가 또 두 번, 세 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바로바로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메일을 좀 활용해 달라. 그거는 좀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재 좀 볼게요. 저희 주교재가 이렇게 해서 두 권으로 분권된 상하권인데 11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11판 사셨으면 뭐 제대로 판수 맞춰서 구매하신 건데 제가 아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0판 갖고 계신 분도 괜찮아요. 내용은 거의 달라지진 않았고 약간 편집상의 문제인 것 같으니까 혹시 시판을 구매하고 계셔서 가지고 계신 분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어차피 화면에다 띄울 테니까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시판은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판수는 다 맞춰서 구매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가 첫 시간이죠. 아마 여기서부터 거의 한 8월 달까지는 요 상권으로 나갈 거예요. 6대4 정도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상하권 둘 다 일단 갖고 오지는 마시고 상권을 아마 거의 뭐 여름 정도까지는 꾸준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학원 준비해 달라고 할 때 준비하시면 돼요. 미리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상권만 복습하시기에도 벅차실 거니까 굳이 상하권 다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11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세무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요 교재가 그냥 바이블 같은 교재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저는 좀 가장 싫어하는 게 요약된 내용 가지고 그냥 단수 남기. 저희가 세무사예요, 세무사. 전산회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산회계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을 하고 약수라는 문제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조금 집중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을 전문가로 뽑는 거지 대략적인 요약 정리된 거 가지고 달달 암기 그런 게 세무사 시험에서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여유가 있으실 때는 뭘 보는 게 좀 좋다. 기본서. 이거 비싸요. 비싸죠. 그렇죠? 일반적인 책은 만 얼마면 사는데 요거는 그래도 좀 5, 6만 원 하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구매하신 거를 이건 안 보고 요약서만 봐요. 저는 그게 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비싼 교재만큼 내용이 좀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다른 교재보다는 말밥이 좀 많다라고 하거든요. 앞뒤 문맥을 좀 읽기가 편해서 요 교재가 좀 저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걸 가지고 꾸준히 이제 한 뭐 요 상하권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약서를 보는 형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요약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리 노트를 별도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요거 좀 굵죠. 요거를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항상 다음 주가 되면은 복기를 한번 해요. 지난 시간에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라고 하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요 정리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계속 교재 뒤에 꽂아 놓으시고 가지고 오셔야죠. 가지고 오시고 요거 들고 다니시는데 별로 안 불편하잖아요. 아니고 아이패드 그거 사놔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PDF 제가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굿노트 같은 거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면 그래도 요약 정리하기가 편하실 거니까 요거는 그래도 계속 매주 좀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멀뚱멀뚱 보고 계시면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요걸 가지고 복습을 좀 할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업 내용을 좀 적어놓긴 했는데 페이지를 제가 쭉 적긴 했지만 요거보다 진도가 살짝 느릴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어요. 통상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더 설명하다 보니까 약간은 지연될 수 있다. 그래도 거의 요 순서를 제가 맞추려고 노력은 할 테니까 보시다시피 챕터가 훅훅 나가죠. 챕터가 저희가 쭉 끝에 보시면 21챕터까지 있거든요. 뒤에 넘겨보세요. 기타 재무 보고라고 해서 21챕터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저희가 20주에 21챕터라는 거는 한 주당 얼마 정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 챕터 정도는 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걸리는 챕터는 있겠지만 그마이 진도가 좀 빠른 편일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날림으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진도가 좀 빠른 편이니
딱 한 3주 정도 지나면 여기서 반 사라지시거든요. 뭐 PT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제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편이니 정말 힘든 일 아니시면은 오셨으면 좋겠다. 오는 거랑 온라인으로 듣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온라인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렇죠. 대단한 친구예요. 온라인으로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보통 그건 아니에요. 보통 독종은 아니야. 근데 통상은 여기 오셔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은 거지. 나는 뭐 중간에 듣다가 에이 놓쳤어. 온라인 들어야지.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뭐 하시는 게 좋다. 나와서 정신 차리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낫다. 일단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 교재 일진 한번 보죠. 뭐 정리 노트 이거 같이 챙겨 오시고 그다음에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거 할 건지 대략 어느 정도에서 주제가 나오는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재무회계가 1차에는 몇 문제 나오죠? 그렇죠. 1차에 24문제 나와요. 원래 25문제 나왔는데 6대4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약간 변태 같은 분들이요. 원래 25문제였거든요. 안 맞잖아요. 6대4가. 그러니까 이제 몇 문제네요? 24문제네요. 회계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회계하는 분들은 답이 0이 되는 걸 되게 좀 희열을 느껴요. 뭐 계산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계산을 다 했는데 0이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무슨 생각해요? 짜증나. 회계는 뭐예요? 대단한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6대4의 비중을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최근 3년 동안 계속 24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24문제 중에 말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원가는 뭐 드립다 계산하는 파트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뭐 진짜 계산기 가지고 그냥 쇼부 보는 데고 여기는 학문이거든요. 학문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론이 있어야 되죠. 이론적 토대 없이 학문이 어떻게 생깁니까? 저희는 회계학이라는 학문의 토대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6대4의 비중 중에 24문제 중에서 말문제가 6,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비중이 좀 상당하죠. 아니에요? 그렇죠? 6, 7문제를 가지고 빨리 맞춰야지 나머지를 계산 문제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럼 6, 7문제는 다 버리고 나는 계산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게 올해 시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계산 문제가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누구는 좀 평이하다. 이론 문제는 통상 좀 평이하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부분은 안 듣고 그냥 계산 문제만 회계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이론서는 대충 보시고 나는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지. 근데 계산을 하려면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 뭐가 되는 거다? 계산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요약목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어디 출제가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약목차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하건 다 토탈에서 써 있는 거거든요. 요약목차라고 한 뭐 3, 4장 정도 넘기시면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파트 1이라고 보이시죠? 재무회계 일반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름만 봐도 무슨 얘기 같아요? 이론적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지루하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재무회계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챕터 1이라고 재무보고와 국제기준은 참고용이에요. 요거는 그냥 오늘 첫 시간 회계가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들어보시는 정도. 시험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데 챕터 2는 달라요. 여기는 2문제에서 3문제가량 나오거든요. 작년은 아니고 얼마 전에 치렀던 세무사 시험에서도 2문제 정도 출제를 했어요. 이름이 뭐죠? 개념체계예요. 개념체계 약간 철학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2, 3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요. 표시 문제는 1문제 정도를 꾸준히 냅니다. 여기도 말문제로 나온다고 하죠. 통상. 그래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그리고 뭐 다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렇게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운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고 써있는 챕터 4 보이시죠? 유형자산은 몇 문제가 정도 나오냐면 뭐 3, 4문제 정도고 2차라고 좀 쓰시면 좋겠어요. 어디에 뭐 집중 투하를 한다. 2차. 그래서 1차 때도 워낙 중요한데 2차 때는 저희가 문제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워낙 또 오랜 기간 동안 회계 처리가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2차 때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제가 2차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 계산만 하겠어요?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본다는 얘기겠어요? 해보죠. 차변되면 분개도 모르고 어떻게 세무사가 돼요.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합격은 했어요. 대단해. 계산기는 잘 써가지고 또 손은 빠른가 봐요. 계산은 했는데 분개를 못해요. 그래서 소름. 고객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분개를 배우러 왔어요. 이게 왜 일로 들어가냐. 그래서
도대체 뭐냐? 세무사가 회계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회계 처리까지를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2차라고 하는 거는 뭐까지 할 거다? 회계 처리까지를 좀 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투자부동산과 생물자산은 한 문제 정도 쓰시면 돼요. 그냥 요약목차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한 문제고요. 여기도 좀 주로 말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파트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한두 문제 이렇게 쓰시는데 2차라고 좀 적어볼게요. 얘도 어디에 좀 출제 비중을 좀 높이 둔다. 2차 때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8 보이시죠? 금융자산이요. 요것도 이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특히 2차라고 쓰셔야 돼요. 2차 때 회계가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여기서 금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우신가 봐요. 주식 채권 얘기하거든요.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하나의 세트라고 두셔도 좋아요. 그래서 두 문제를 금융자산, 금융부채랑 합쳐가지고 두 문제 정도 적어두시고 2차까지 겹쳐서 출제를 합니다.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죠?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무슨 관계일까요? 뭐 좋은 관계겠죠. 그렇죠? 대칭적 관계예요. 누군가가 금융자산이면 상대방은 뭘로 갖고 있게요? 그렇지. 그래서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면 두 개 물어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2차 때 되게 좋아해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충당부채나 오벌부채는 한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말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지분상품과 자본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아마 4권에서 나올 건데 챕터 13의 고객과액에서 생기는 수익 보이죠? 여기도 한두 문제. 그리고 종합원급여, 주식기준보상, 법인세 전부 다 한 문제씩 적어두시면 되는데 법인세는 옆에다가 2차라고 적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당이익도 이제 한 문제 정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무보고는 말 그대로 이제 기타 등등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챕터 17의 환율변동가는 저희 세무사시험에 거의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계획서에도 썼듯이 이 챕터는 저희가 이 주말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요 교재가 세무사역에서 같이 쓰는 교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리스, 그죠? 리스는 한 문제인데 2차라고 쓰셔야 돼요. 세무사 시험에 리스 되게 좋아요. 2차 때. 그 다음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도 한 문제. 현금흐름표도 한두 문제 쓰시고 요것도 이제 2차. 그리고 기타 등등 기타의 재무보고에서 0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쭉 훑어봤죠? 뭐 하나 안 나오는 챕터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챕터당 한 문제 정도를 꾸준히 내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쏠림 현상이 있다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주로 그 재무상태표라는 부분에서 출제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최대한 여러 군데에서 골고루 출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요행보다는 약간 끈기 있게 공부하시는 게 요 회계 재무회계에서는 낫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굴러갈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수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PPT가 지금 띄워져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실 때 동글뱅이하고 체크하실 때 거기다가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수업 시간에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보겠지만 좀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체크를 못했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화면 복습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여기를 밑줄 그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요걸 보시면서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이 훨씬 클리어하게 잘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화면을 띄우고 별도 필기는 이쪽에다가 할 거니까 요거 보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뭐 별도로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몸만 오시면 되고요. 복습하시는 거예요. 뭘 할 필요는 없다.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교재는 최대한 복습을 많이 하셔서 회독수를 높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겁을 많이 들인 건 아니죠?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꾸준하게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저희 수업을 좀 나가봐야 되겠죠? 바로 챕터 1부터 가겠습니다. 여긴 제가 얘기 드렸듯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회계가 뭐냐부터 하겠죠. 그렇죠? 회계가 뭐예요? 회계가. 그쵸. 뭐 회계가 뭐냐라고 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하죠. 그쵸.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 내 이름밖에 없듯이 회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회계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회계는 경제적 현상이 있겠죠. 경제적인 현상을
말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표현을 해요. 뭐 말로도 하죠. 말로도 하지만 주로 뭘 빌려서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숫자. 그러면 얼마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어요? 숫자인데 요거를 100이라고 쓰느냐 1000이라고 쓰느냐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는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회계에서는 식별한다라고 표현해요. 조금 용어를 현실적으로 잘 안 쓰겠지만 어떤 걸 찾아서 전달해야지라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식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얼마로 쓸 건지는 측정이라고 불러요. 식별하여 측정해서 전달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회계라고 얘기는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경제적 현상을 찾는 걸 뭐라고 부른다? 식별. 그 다음에 얼마로 쓸 건지를 측정. 그리고 측정한 거를 잘 쌓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는 경제적 현상을 말과 그 숫자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도 얘기하고 찾아서 숫자를 붙여서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회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요 회계도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무슨 회사 다루겠어요? 주식회사 세무라고 출제를 할 겁니다. 즉 우리는 무슨 회계를 할 거다? 기업 회계 할 거예요. 그럼 됐네요. 기업이 하는 다양한 일들을 찾아서 뭘 붙여야 돼요? 숫자를 붙여서 전달을 해야죠. 그럼 자 여기서 측정이 되게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라고 쓸 건지는 전달하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뒤에 가서 이어지겠지만 요건 잠깐 들어주세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사적 원가라고 표현해요. 역사적 원가는 뭐겠죠? 너 그 기계장치 얼마 주고 샀어? 다 해서. 그 물건값만 얘기하겠어요? 이것저것 부대 비용 많이 쓰겠어요? 많이 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원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공 하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역사적 원가라고 불러요. 팩트에 근거한 가장 객관적인 값어치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100억을 주고 산 기계장치인데 1년 동안 썼어요. 1년 동안 썼는데 이 기계장치가 굉장히 요즘 시장에서 핫한 기계장치예요. 내가 너무 잘 샀어. 그러면 100억이라는 값을 가지고 감가를 하는 건 아시죠?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1년 뒤에 80억 정도로 장부에 썼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150억에 거래가 된대요. 그럼 뭐가 더 유용해요? 다르지. 난 이거 그냥 쓸 거예요. 안 팔 건데요. 그럼 왜 150억이 중요해요? 150억은 뭐 할 때 중요하겠어요? 시장에서 매도 의사가 있을 때 중요한 값 아니겠어요? 나 안 팔 건데요? 그럼 80억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야. 조만간 매도 의사가 있으면 얼마로 표시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한 개겠어요? 두 개겠어요? 2개 중에 선택이에요. 그럼 공부를 몇 개 해야 돼요? 2개, 그렇지. 역사적 원가 측정 방법과 이렇게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재무상태표를 쓰는 거는 엄연하게 정보 전달이 다르죠. 우린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보를 줘야 되는지. 그게 기업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도 있지만 무슨 방법도 있는 거예요? 공정가치. 그럼 시험 문제에서 공정가치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지. 그런 게 개념책에 써 있는 거예요. 공정가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공정가치요. 이러면 너무 격떨어지지 않아요? 공정가치가 뭐냐라는 서술을 이제 개념체계 같은 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요것만 보죠. 150억만 볼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근간이 이제 그런 데 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측정하고 하는 게 바로 회계다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뭐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이런 단순한 일들은 대부분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재무제표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더 어려워요? 지금 80억인지 150억인지. 그래서 우리 회계는 요게 더 이제 중요합니다. 회계의 목적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예전처럼 단순하게 뭐 숫자 전달하고 하는 것보다는 회계를 하는 목적을 좀 이해하는 게 이 재무회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볼게요. 4페이지 보세요. 자, 4페이지 보시면 1.1 뭐 회계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뭐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부기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자체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되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4페이지 중간 좀 보실래요? 이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 회계쟁이에요? 회계학자예요? 쟁이 아니에요? 저희 나 지금 장부 만들다 왔는데요. 저희 커피 사장님 장부 만들다 좀 튀어왔는데요.
뭐 이렇게 막 많이 하셨어. 사장님이 급여도 주고 이런 걸 좀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근로소득 신고, 이게 종소세 신고하는 시즌이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쟁이 같아요. 뭐 만드는 사람? 장부 만드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회계하는 학자가 아니었고 그냥 회계하는 사람이었지 뭐.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간에 이유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제 회계학회에서 회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회계를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래요.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뭐 하겠대요? 식별이 뭐예요? 찾아보겠다. 측정은요? 얼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얼마. 그리고 전달을 해야죠.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늦지 않나? 네, 요즘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는 거 아시죠? 이제 뭐 벌써 2분기 다 지나가요. 5월이에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렇죠? 2월이에요. 네, 5월이네 5월. 그럼 5월 지나면 7월이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제 또 이제 반기 재무제표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기술로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기술로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의 목적 이제 그 4페이지 밑에서 한 4번째 줄 볼까요?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거 보이세요? 회계의 추구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계의 목적이다. 누구에 관한 정보 전달이겠어요? 기업에 관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업 회계의 목적을 이렇게 좀 적어 볼게요. 무슨 정보의 제공이다? 네,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라고 한 줄로 쓸 수 있어요.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용하다라는 게 엄청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용한 정보는 이용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보가 유용해라고 하면은 A한테 유용한 정보가 B한테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내부와 외부 이용자로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이용자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경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업의 내부에 계시는 경영자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 자가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좀 다르죠. 어떤 정보를 유용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의사결정 때문에 그래요.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끄덕이는 거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라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는 과거 정보가 아니고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정보를 더 유용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받아야 되고 포장을 예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영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무슨 회계라고 불러요? 관리회계. 그렇죠? 여러분들은 원가회계 배워요? 원가관리회계 배워요? 그렇죠? 원가회계 파트가 있고 관리회계 파트가 있어요. 물론 무자리 자를 수는 없는데 관리회계는 뭐 하겠어요? 의사결정하겠죠. 그럴 거예요. 경영자가 더 만드는 게 좋아, 누구 먼저 만드는지 좋아 이런 의사결정하는 게 관리회계예요. 아무튼 그렇고 외부 이용자 하면 누구겠어요? 네, 저희는 지금 주식회사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구조를 보자면 이쪽에 경영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누구 계세요? 채권자와 주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에서 주식회사는 남의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럼 경영자는 이걸 가지고 잘 쓰겠죠. 그럼 그 책임을 잘 이행했는지 감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경영자는 자신이 한 일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 안에 계신 분, 기업 밖에 계신 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외부 이용자 하면 채권자도 계시고 누구도 계신다. 여기만 그쳐요? 정부도 보죠, 정부. 정부도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그 장부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도 다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이용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분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뭐예요? 이거요? 이분이 무슨 의사결정을 해요? 내 돈이 어디 썼는지 그게 궁금하신디? 내 돈 쓴 거를 막 포장을 막 예쁘게 해가지고 앞으로 뭐 코인 그죠? 무슨 사기 뭐 전 코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되게 옛날부터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회계하다 보니까 더 보수적이 됐어요. 회계하다 보니까 뭔가 있어야지 제가 투자를 하죠.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코인을 이해 못했어요. 제가 멍청한 건 아니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뭐 앞으로 이만큼 될 거야 라는 것보다는 있는 걸 충분히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무슨 정보다? 요거를 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예상되는 거를 재무제표에 쓴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과거 정보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충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이해됐죠? 충실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게 보이네요. 이런 게 이제 무슨 회계라고 부르죠? 재무회계.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정보니까 우리는 지금 요자를 대상으로 할 거다.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미래에 대한 뻥튀기보다는 과거 정보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충실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있는 걸 충실하게 보여주는 재무회계는 주기적인 보고가 필요하고요. 양식도 있어야 되겠죠. 왜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통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한번 가보죠. 페이지는 5페이지 오세요. 자, 1.2의 재무보고 요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저 밑에 줄 5페이지 하단만 가시면 돼요. 딱 밑에 두 줄 보이시죠? 거기서부터만 저희 읽어볼게요. 자,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이라고 써있죠. 누구도 있고요. 내부정보 이용자도 있고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재무제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부정보 이용자는 굳이 의존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재무회계에서는 경영자가 우리의 주요 이용자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다 만족시켜요? 그러면 욕심쟁이인 거예요. 재무회계는 자신의 역할을 알아요. 다 집어넣는다고 좋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재무회계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고, 자, 밑에 내부 정보 이용자는 누구래요? 경영자죠. 뭐 그분들이 하는 건 당연히 의사결정이고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여기는. 자, 다음 장 상단도 가시면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뭐 수시로 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상당한 영향력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특별한 규칙이나 이런 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회계를 뭐라고 부른다? 관리회계다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재무회계를 이해하기 위해 써놓은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제 그 밑에 한 편부터도 한번 읽어봅시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자, 밑줄은 다 여기까지요. 누구누구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래요?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도 밑줄이요. 제가 증권회사 다녔거든요. 증권회사를 8년 정도 재직을 했는데 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고 나면 재무제표 안 봐요. 참 신기해요. 그 기업을 온전히 믿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사기면 온전히 믿어요? 사기여도 요즘 의심해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회사랑 나랑 이제 연결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관심이 생겨야 되는데 관심이 흠뻑 그냥 뚝 떨어져요. 재무제표를 절대 안 보시대요. 오히려 누가 더 많이 보냐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대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기했어요. 사고 나면 절대 안 봐요. 그게 뭐 얼마나 돈 버는지도 몰라요. 신기해.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의도와 쓰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누구도 있다. 잠재적인 투자자도 있다는 얘기야. 대여자는 돈 빌려주는 곳이겠죠? 거래처, 정보 및 감독기관, 뭐 재무분석가, 종업원 및 일반 대중들도 포함된다. 이분들은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재무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히 제한이라는 거에 밑줄이요. 주주가 원하면 전화하면 바로 저희 집에 뭐 보내줍니까? 재무제표 보라고 하죠. 공시된 거 있으니까 다트 사이트 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와 가장 구별되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쉬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이렇게 통일된 지침과 규칙에 따라서 작성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부터
1번부터요.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지침이나 규칙을 흔히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서에서 다루는 회계 분야는 해가지고 7페이지 상단 가보시면 제목도 보시죠. 무슨 회계래요, 저희는? 재무회계. 그래서 외부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한다. 재무회계. 그죠? 재무회계고, 그 다음에 요 정보를 전달하는 걸 재무보고라고 부른다. 그럼 재무보고할 때 들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줘야 돼요. 양식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양식이 바로 뭐예요? 재무? 제표. 그렇죠? 그러면 재무제표가 뭔지 한번 복기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재무제표가 총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 말고도 재무제표라고 부르면 재무제표를 왜 정해놨겠어요? 재무제표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5개. 자, 여기에 사업보고서 같은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재무제표를 정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쭉 읽었잖아요. 재무제표는 요 회계적인 기준을 충실히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보고서는 굳이 기준 따를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재무제표가 지금 1개예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가지. 5가지는 다 필요합니까? 1개는 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 우리 교재 보시면 주석을 포함한 데 옆에다가요. 다 중요 또는 모두 중요라고 하나만 좀 써봐요. 모두 중요합니다. 누구를 이해하시려면, 기업을 이해하려면 5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5개의 재무제표를 저희랑 한번 필기를 해볼 테니까 이건 화면 보고 조금 쓸게요. 자, 재무제표가 총 몇 개예요? 5개예요. 자, 요약된 거지만 한번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5개가 있는데 다루고 있는 게 다 똑같으면 5개나 뭐가 필요해요? 같은 말 2번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을 2번 한다? 조금씩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다르죠.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재무제표가 총 몇 가지가 있다? 5개죠? 화면 보셔도 돼요. 굳이 뭐 저는 여기 화면에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보이시죠? 요거 한번 보고 제가 쓰는 시간 좀 드릴게요. 1번에 보시면 재무 상태가 뭐예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떻냐 이거잖아요. 너 지금 상태가 어떻냐?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Right now라는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상태는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빚은 얼마인지, 그래서 순수한 자본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불러요. 자산이라고 부른다,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요즘엔 자산이라는 얘기는 좀 잘 안 쓰고 경제적 자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부채라고 불러요. 주주의 청구권, 채권자 청구 같이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청구권, 청구,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청구권도 누가 먼저예요? 부채가 먼저예요. 채권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누구의 청구권이 이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회계는 항상 자본을 나머지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다 알지만 한 번 더 써보세요. 그리고 또 써보라고 하면 백지에 쓰라고 하면 또 못 써요. 에이, 알아요. 뭘 알아요. 뭘 쓰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의심병만 많이 생겼거든요. 안 돼요. 근데 점수를 왜 60점 받고 그래요. 제가 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 100점 맞아야 되는 데거든요. 8, 90점 나와야 돼요. 근데 보면 다 안 돼요. 막 쓰지도 않아요. 팔 아파 죽겠대요. 그럼 써보래요. 그럼 이런 걸 틀려요. 시점 대신 기간이 들어갔는데 그걸 틀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의심병만 늘고 보수적이 되는 게 회계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의심만 생기고 점점 못 믿고. 되세요?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은 변하죠. 일정 기간 동안 증감을 하겠죠. 그러면 증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왜 바뀝니까? 뭘 했으니까 바뀌었죠. 첫 번째, 열심히 영업활동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손익활동이라고 얘기해요. 저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는 무슨 회사 다룬다? 주식회사. 그러면 벌고 쓰고 한 거 말고도 주주와의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알죠? 유상증자라고 들어보셨죠? 유상증자, 배당. 이런 게 벌고 쓴 거예요? 그냥 주주와의 거래로 증감하는 겁니까? 결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그럼 그거를 합쳐서 보여줘야 돼요? 나눠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무슨 거래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손익거래. 뭐 이름은 여러 가지 붙여도 좋습니다. 수익 비용을 보여준다 해도 좋고 수익 비용을 정리하면 손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손익은 자본이 증감하면 손익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손익거래를 보여주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는 뭐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재무성과요. 그 외에 자본 변화요. 그렇지. 그게 바로 자본거래라는 거예요. 나중에 세법 배우실 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익거래는 세금 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주거래로 생긴 증감 부분은 벌고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입금 불산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필요하다. 저희 회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발생주의 들어보셨죠? 자, 이걸 이해해야 공부를 잘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발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 2개만 쓸게요. 물론 더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2가지가 있어요.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아도 무슨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B라고 부르는데 돈을 쓴 거예요? 그냥 가치가 감소한 거예요? 가치 감소예요.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고는 개인이나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감비라고 해서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는 비용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자요. 제발 이자를 까먹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저희는 이렇게 불러요. 이자 수익, 이자 비용. 현금의 유입 유출과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흐르면 이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경과. 그래서 뭔가 투자를 했을 때 현재 가치가 된 것이 시간이 경과되면 이자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밀리에 출사하면서 이자 했어 안 했어라고 이렇게 똑똑 두드릴 수는 없잖아요. 감비 했어 안 했어. 해놓고 감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가 대상이 나오면 쟤는 안 해도 얘기를 안 해도 이미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을 수가 있는데 할 때마다 이자를 자꾸 놓쳐요. 이자. 그래서 이런 거는 발생주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회계 처리에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발생주의가 다 좋은데 그럼 현금의 유입 유출 없이도 회계 처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좀 아쉽다? 기업에 돈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금도 그에 맞춰 잘 유입 유출이 되는지 현금에 뭘 보여준대요? 잔액 보여준대요? 흐름을 보여준대요? 흐름을 보여줘요.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의 유입 유출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정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입니다. 물론 잔액도 보여주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변화의 원인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주석은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요 1, 2번 굵게 써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본문이라고 통상 얘기해요. 본문. 근데 본문에는 안 썼지만 알려주고 싶은 거. 그리고 본문에 써 있는 숫자가 나온 근거 같은 거. 그런 걸 어디다가 써요? 주석이요. 제가 흔히 설명서라고 하거든요. 뭐 레고를 자연스럽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일단 봐야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 거랑 비슷하게 설명서가 있어야지 우리는 조립을 완전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게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른 정보를 전달합니까?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1, 2번이 메인인 건 맞아요. 거의 저게 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주거래 많이 하겠어요? 별로 안 하겠어요? 유상증자를 어떻게 매년 해요? 유상증자 매년 하는 기업은 때려치워요. 뭐하러 그런 기업을 사요? 근데 깜놀 유상증자 매년 하는 기업을 매년 참여하시는 그런 투자도 있어요. 환장. 내가 진짜 환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엔 하지 마시죠. 에이 그래도 그 기업이 나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투자자분이. 그래서 나보고 이번에 또 유상증자를 해달래. 우리 기업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믿는다고 했잖아요. 주식 투자하고 나면. 그 기업이 요청을 하잖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마요. 제가 얘기해도 절대 안 믿어요. 유상증자 해갖고 망하시고. 그렇죠? 유상증자를 매년 하겠다. 매년 하지 않는다. 안 해요. 자본변동표는 그래서 거래 건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가지가 거의 대다수긴 하지만 다 필요하다. 이 얘기는 이제 공감이 되시겠죠? 예. 요 재무제표는 그럼 뭘로 만들어져야 돼요? 회계 기준이라는 걸 토대로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우리는 요 재무회계라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의사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얘기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1.3에 보시면 재무제표 회계감사 보이시죠? 자, 거기에 첫 번째 줄은 빨간색이에요. 제가 처음 빨간색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1.3이라고 재무제표 회계감사해 보시면 제가 그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첫 줄에.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재무제표? 그렇지, 뒤에 있는 거야.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가 누구예요? 경영자예요. 이것도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를 주주채권자라고 하시대요. 그분들이 무슨 회계정보를 만들어요? 회계정보 누가 최종 사인해요? CEO.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좀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지만 요즘에 또 가장 큰 문제가 보잉사 알죠? 보잉사의 CEO들이 전부 다 회계하는 사람들이라던데요. 그래서 문제인가 봐요. 보수적이고 돈 줄이려고 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경영자는 다 알아야 돼, 다. 그래서 너무 돈만 생각하면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회계에서는 그러면 경영자는 다 알긴 알아야 되죠. 회계를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뭐 하는 자도 경영자니까요. 작성에 뭘 두는 자? 책임자가 경영자. 거기다가 밑줄이에요. 작성 책임자를 주주채권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용자고 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는 경영자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경영자가 지가 한 걸 지가 쓰는 거 아닙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믿어요. 믿어. 그래서 신뢰성인데 그만이 신뢰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뭘 한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자,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중간에 보이죠? 뭐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이래서 신뢰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영자가 저희 작성 책임자인데 지가 한 걸 지가 하고 앉아 있는데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신뢰성이고요. 이 신뢰성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두 개. 그거 하나만 좀 쓸게요. 자,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처럼 회계 감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거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재무제표를 믿어야죠. 그러려면 두 가지.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큰 규모의 기업들은 거기에 달려있는 수많은 주주를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물론 주주가 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는 자발적 의사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권한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인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가 좀 필요하다. 그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하는 수많은 주주채권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뭐를 해줘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 감사를 통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신뢰성 보강 장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회계 감사 받아가지고 적정 의견 나왔어요. 그럼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걸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는 없는데 적정하다는 거는 그냥 기준만 잘 따랐다는 얘기지 그 기업이 A+ 등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망하기 직전 기업도 망하기 직전까지의 거를 잘 썼어. 그럼 그것도 좋은 기업일 수 있죠. 회계 기준을 제대로 따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의견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등급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뭐만 제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재무제표만 기준을 잘 따른 거지 매출액이 마이너스 5천억. 잘 계산해서 마이너스 5천억이에요. 잘했잖아요. 하지만 그 기업은 좀 꼬라박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는 그 역할이 다지 기업의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회계 감사인이 뭘로 알려줘요. 그렇죠?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준 준수를 외부의 제3자가 봐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줄 볼게요. 7페이지 하단에. 따라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독립적인 제3자 보이시죠? 그래서 독립적인 제3자가 신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뭐 지금 하는 얘기가 나중에 또 문제 읽으실 때 필요할 수 있어요. 다음 장 가보시면은 그래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한다는 얘기죠. 감사. 그래서 회계 감사라는 거는 다른 거 없다. 신뢰성 정도만 확인하는 거지 기업이 좋은 기업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이 뭐 항상 좋은 기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재무보고의 규제 요건 X하세요. 요거는 회계 사용에선 나올 수 있는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뭐 이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저희 회계사는 어디서 뽑아요? 금융감독원이요. 저희는요? 어디서 잘 뽑아주겠죠, 그렇죠? 산업인력공단에서 뽑아줘요? 아유, 그럼 공단에 우리 하수인이에요? 저희는 기재부죠. 기재부가 출제에 대한 권한을 산업인력공단한테 위임한 거잖아요. 뽑아줘라. 너네가 이거를 출제하는 거는 주된 역할을 니네가 하니까 위임한 거지. 저희는 나중에 합격하시면 기재부 이렇게 나와요. 뭐가 더 위에요? 모르겠어. 그렇죠? 회계사는 금융감독에서 뽑는 게요. 회계정보가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저희는 필요 없고 누구 될 사람이야? 뭐 회계사 나부랭이들이나 읽으시면 되고 넘어가요. 쭉 재무회계 정보의 기능도 넘어가시죠. 저희는 14페이지로 이제 훌쩍 넘어오시면 돼요. 또 이러면 또 이거 넘긴다고 또 물어봐요. 또 공부해야 되냐고. 됐어. 할 거 많아요. 24문제 될 때 이런 걸 내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회계기준 이건 이제 해야죠. 아까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장치가 회계감사랑 뭐라고 했어요?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 근데 이 기준이 저희가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그림이 먼저 있는 데가 18페이지의 하단에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구성 요거는 동글뱅이 좀 합시다. 자, 기준이라는 거에 보시면 유형자산은 이렇게 측정하라라고 써 있어요. 그걸 보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서를 보는가에 따라 조금의 금액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준을 어떤 걸 쓰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드는지 좀 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배워요? 요거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배워요. 그거에다 밑줄 그시고요. 모든 기업이 써요? 그렇진 않는데요. 그렇죠? 모든 기업이 쓸 수 없는 이 기준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볼게요. 무슨 기업이랑 무슨 회사 보여요?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 보이시죠? 공기업. 그죠? 상장 기업 및 금융회사 이런 데 이제 다 의무 적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따로 만든 기준도 있어요. 걔는 옆에 읽어보시면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흔히 비상장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상장 기업은 일반을 써도 되고요. 얘는 읽어보니까 지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럼 스스로 적용하는 거는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제가 말을 어렵겠나요? 읽어보니까 이걸 안 쓰겠다라는 비상장 기업은 요걸로 가래요. 근데 뭐 할 수 있다? 자발적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채택 국제기준 옆에다가요. 자발적 선택 동글뱅이라고 쓰시면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뭘 쓰겠다는 걸 말리진 않는다. 대신요. 그 옆에 자발적 선택 동글뱅이. 한국채택 국제기준 옆에다가요. 뭐 할 수 있다? 자발적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무 적용해야 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비상장 기업도 선택 가능해요. 그러면 왜 자발적 선택을 하라고 했을까? 이게 더 우월하면 저걸 쓰는 게 나을 텐데. 그죠? 우월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얘는 우리나라만 써요. 국제 기준이에요. 국제예요. 그럼 국제의 특징이 뭘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A 나라가 맞으면 B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러프하게 써놨다고 해야 되나? 러프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구체적이다. 그냥 틀만 잡혀있다. 그렇지. 약간 바운드. 여기서만 놀아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요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이제 좀 구체적이에요? 요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건 일반 기업 기준이면 저희는 뭘 배운다? 요거 위에 있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배우다 보니까 훨씬 더 자문이 좀 많이 필요한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틀이 딱 정해져 있다? 약간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자율성이 좀 많은 기준이다. 자율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참고로 자율성이 많은 기준이 이제 요런 거다 보니까 회계사 수요가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고 회계사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발적 수요가 자발적으로 뭔가 쓴다는 얘기는 모르겠다. 우리나라 같이 주입식 교육에 충분히 이제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해봐 이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이 좀 잘못됐는지 너 한번 자유롭게 놀아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요 시간까지는 저 제기차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기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노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놀아. 자유롭게 해. 대신 언제까진 돌아와.
그죠? 장단점이 좀 극명하다. 그래서 좀 길게 하는 게 뭐냐면 자발적 선택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훨씬 더 규모가 어떻습니까? 작죠. 그래서 상법에선 별도로 이렇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의를 보시면 다원화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기준만 있어요. 다양한 기준이 지금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배운다. 네, 그래서 그 친구의 특징만 좀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가고 갈게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교재에 있는 문제는 애지간하면 저희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풀어오지 마시고 저희가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배울 건데 누구랑은 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 기준을 이해하는 중요한 특징이니까 그거 얘기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자, 국제기준이라고 해갖고 19페이지 보시면 뭐 국제기준의 필요성이라는 건 보이시죠?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왜 필요해요? 이제 뭐 직구가 안 된다며요. 빨리 사야 되나? 그죠? 뭐 직구로 뭐 다 안 된대요. 알리를 막아라. 태무를 막아라. 저 태무에서 뭐 사다 보면 부자, 그죠? 태무는 잘 만든 것 같아요. 태무에서 억만장자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뭘 담아도 5만 원이 안 채워지는. 그죠? 그래서 그런가 지금 직구가 잘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뭐예요? 글로벌하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면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들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전 세계 중에 100개의 기준마다 다 다르면 그 나라에 진출할 때마다 그 나라 기준을 다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하다? 글로벌한 회계 기준은 일단 필요한 건 맞다. 그래서 국제 기준은 왜 필요한지는 뭐 배경적인 부분은 지금 같이 전 세계가 지금 다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교재 2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뭐 쭉 나와 있죠. 뭐 다양하게 이제 국가 여러 나라가 쓸 수 있는 통일된 회계 기준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를 정했다? 바운더리는 정했는데 그 안에는 최대한 자율성을 많이 허용한 기준이라고 했죠. 중간 이제 20페이지 밑에서 한 6줄 올라가시면 이와 같은 이유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밑에서 한 6줄, 7줄 정도 되나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자, 국제 기준은 소위 무슨 기준이래요? 네, 요거를 이제 별표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 암기. 규칙 중심이요, 원칙 중심이요. 맞아요. 그게 다른 의미예요. 규칙은 이렇게 따라라라고 하는 거지만 원칙은 요 안에 자유롭게 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앞서서 제가 재무제표는 총 5개, 재무상태표라고 얘기 드렸죠. 대체제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난 대체제표로 부르고 싶은데 무조건 재무상태표 써야 돼요? 그냥 대체제표라고 불러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많이 허용했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주 쓰는 이름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중심은 그만큼 자율성이 좀 많다 이거예요. 자, 세부적인 얘기를 읽어볼까요? 자, 즉 국제회계 기준은 논리적인 개념체계의 틀이래요. 틀.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면 재량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오해하지 말고 개똥으로서도 이해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틀은 벗어나면 안 되는데 뭐 이름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러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범위한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된다. 자, 여기서 제가 시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 봐봐요. 아까 감가상각비라고 물어봐도 되고 비용은이라고 물어봐도 되지 않아요? 얘도 감가상각비도 비용 중에 하나잖아요. 감가상각비라고 물어보지 말고 비용은이라고 물어봐도 되지 않아요? 뭐 그게 그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 기준은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는 특정한 걸 물어보기보다는 비용은이라고 물어보는 게 이 기준에 맞는 출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비라고 해야 된다. 그냥 이번 연도 비용은이라고 물어보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자, 뭐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보게 되시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보다는 주로 어떻게 물어보는 게 많다. 그냥 X1년도라고 회계 연도에 총 비용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기준에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비용은 맞잖아요.
그럼 질문이 딱 구체적인 이름을 물어보는 게 우리 기준의 특징이겠어요? 바운더리를 정해서 총수익은 얼마인지, 총비용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맞는 얘기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총비용은 아니면 단기 순손익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질문을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나 이거만 물어보고 싶어. 그럼 단서에 반드시 달아놓죠. 딱 질문이 뭐만 찾아라고 내든가.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그죠? 원칙 중심은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자체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묻기보다는 총수익, 총비용 이런 식으로 그냥 카테고리를 물어보는 게 요 기준에 맞는 출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CPA 시험 문제들 보시면 다 이렇게 물어봐요. 총비용은 또는 엑셀연도 단기 순손익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그 안에 뭐를 다 집어넣어야 돼? 자, 엑셀연도의 단기 순손이 이렇게 질문하면 단기에 발생한 수익 비용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질문이 디테일하다, 조금 바운더리 전체를 물어보는 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시험 문제에 맞는 스타일이에요. 이 기준에 맞는 스타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칙 중심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요거 지금 시간이 조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 회계 정보에 뭐가 높아질 수 있다.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면 다른 나라에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두세 번 만들겠어요. 만든 걸 그냥 뭐 영어로 번역하든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작성 비용은 좀 줄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2 국제기준의 제정 넘어가시죠. 이것도 뭐 회계사 하는 친구들은 가끔 읽어보시는데요. 저희는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25페이지 올까요? 자, 거기 5.3 요거는 이제 별표입니다. 자, 25페이지에 지금 얘기한 것까지만 할게요. 자, 5.3 국제기준의 주요 특징이라고 전술한 바와 같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1번 좀 붙여볼게요. 제가 화면에 했던 것처럼 규칙 중심이 아닌 무슨 중심이래요? 원칙 중심. 거기다가 이제 1번. 외우셔야 돼. 원칙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구체적인 양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세 번째 줄은 또 어때요? 계정 과목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이면 수익인 거지 굳이 무슨 수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라니까요. 선생님, 저 무슨 수익을 써야 되냐요? 그냥 수익이지. 유기준서가 약간 뭐라냐? 답답해 돌아가셔요. 뭐라고 써야 되냐 물어보면 왜?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런 거죠. 수익이야. 너네가 수익에 대한 이름은 너네가 정하면 되지. 그렇죠? 수익이다, 비용이다라는 건 정하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무슨 이름으로 꼭 써야 돼 이런 기준서가 아니라고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저히 이게 계정값이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수익이라고 써요. 제발. 그래서 수익 비용이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국제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고 무슨 재무제표래요? 자, 거기다가 2번 붙여보시고요. 또 중요한 얘기 나오죠. 개별 기업은 이제 싱글, A 기업, B 기업 이런 게 다 개별 기업이에요. 근데 무슨 것이 기본이래요? 연결. 자, 연결 재무제표가 뭐냐? 자, 기본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래요. 자, 연결 재무제표 위에다가는 이렇게 좀 쓰세요. 지배 플러스 종속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뭐 지분율 갖고 판단하긴 하는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합쳐서 무슨 실체? 그러니까 한 가지 단일 실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에선 분명히 두 개의 기업은 각각의 법인이거든요. 그죠? 근데 회계는 법인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대요. 실질이 중요하대요. 그쵸? 그래서 얘는 경제적 실질 우선이라고 쓰시면 돼요. 단일 실체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기본이래잖아요. 법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실질이 중요하다. 그래요. 경제적인 실질을 우선시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 필기하시고요. 아직 2개 더 남긴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돼서 요거 조금 필기해 두세요. 그럼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3, 4번 하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